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나라는 결코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극복하기 어려운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번 기대를 뛰어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말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목표물을 상대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 연속으로 공격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국경에서 거의 1000km, 즉 620마일 떨어진 곳에서 크렘린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일부를 불태우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3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주요 석유 수출항인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도 가깝고 핀란드와의 국제 국경과도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원유와 석유 제품을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데 중요한 허브인 프리모르스크는 크렘린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 자주 정박하는 곳입니다. 이 선박들은 민간 소유의 유조선들로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전 세계로 제재 대상인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몰래 운송하며 모스크바의 불법이지만 상당한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모르스크는 또한 발트해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종착점으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처리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언제든지 막대한 양의 석유가 저장되어 있으며 18개의 대형 저장소가 각각 최대 5만 톤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곳은 러시아 석유 산업에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로 매년 수천만 톤에 달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을 실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우선 공격 목표가 되었고 이들은 러시아 석유 인프라 완전 파괴를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5년 9월에 처음으로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공격해 며칠 동안 운영을 중단시켰지만 2026년 3월의 공격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방사이 그 지역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고 보고했으며 지역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항구의 연료 저장 탱크 중 하나가 손상되어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위성사진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이 저장 탱크 한 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8개 이상의 탱크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화재가 현장 전체로 번지면서 소방대원들이 며칠 동안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서 공유된 사진과 영상에는 불길이 치솟고 두꺼운 검은 연기 기둥이 항구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던 같은 밤, 러시아 방공망이 6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드론이 크렘린의 방어망을 뚫고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마일을 날아 러시아 영토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또 다른 러시아 석유 항구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레닌그라드 지역 북서부에 위치한 오추루가가 목표였습니다. 프리모르스크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항구는 하루에 약 7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연간 최대 4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처리하고 수백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를 생산하는 등 상당한 생산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런 유형의 장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여러 차례 타격했으며 2024년 1월에 큰 공격이 있었고 같은 해 8월에도 또 한 번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26년 3월 그 공격은 이 시설에 대한 세 번째 타격이 되었고 이번 공격 역시 대규모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최소 10차례에 달하는 폭발음이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전했으며 화재 진압대가 현장 전체를 휩쓴 거센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드로즈덴코 주지사는 또다시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피해를 축소하려 했지만 사진과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은 그 피해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거대한 화재와 검은 연기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3척의 유조선과 연료 저장 탱크, 3개의 저반 시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 노보테크가 소유 운영하는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터미널은 며칠 동안 봉쇄되고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재개된 이후에도 최대 가동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수리 작업을 완료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항구에서는 단 하루만 운영이 중단되어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해 보였던 두 번의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수백 마일에 달하는 러시아 영공을 드론으로 통과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시설에 불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같은 일을 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3월 26일 밤새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는 다시 작전에 나서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대상으로 또 한 번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쿠리시 석유 유기 합성 정유소, 즉 키네프 정유소로, 이곳 역시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곳, 키이우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 중 하나가 소유한 이 정유소는 연간 최대 2천만 톤의 석유를 정제할 수 있어 처리 용량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소입니다. 이곳은 연료뿐 아니라 러시아 전역과 해외에 판매되는 석유 화학 제품의 주요 공급원으로 크렘린의 전쟁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해 이곳의 핵심 인프라와 충돌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주지사 드로즈덴코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격이 있었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산업지대가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만 확인했으며 추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드로즈덴코는 아무도 진실을 모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소셜미디어에는 현지 목격자들의 보고가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맹렬한 화재와 두꺼운 연기 구름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연료 저장 탱크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정유소의 위성 사진 역시 그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습니다. 세 번의 공격 모두 성공적이었고 모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아마도 가장 놀라운 부분은 러시아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반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러시아 공식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과 협력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지역을 그렇게 멀리까지 탐지되거나 격추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다른 경로로 비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들어간 뒤 북쪽으로 리투아니아를 거쳐 나머지 발트 국가들을 지나 핀란드만 가장자리를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영공을 수백 마일이나 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피해갔다는 사실입니다. 크렘린의 가장 중요한 석유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전까지 말이죠. 왜냐고요?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이며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재한 것 중 최고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침투할 수 없고 인프라는 너무나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어서 접근조차 기적에 가까우며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신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성공적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면서 러시아의 선전을 무너뜨리고 러시아군이 그렇게 강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에 관해서는 크렘린의 주장에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론들이 이동한 정확한 경로에 대한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자세히 분석해드려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에 여러 정유소와 수출 항구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직후 러시아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위해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널리 공개되었지만 이후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 드론본버가 X에서 완전히 반박했습니다. 3월 26일 게시물에서 드론본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런 공격을 위해 나토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 이론을 반박하는 수많은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본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한 곳에서 포착될 때마다 거의 항상 인접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3월 말 바로 그날 밤들에는
우크라이나와 레닌그라드 지역 사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도를 보면 경보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차례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는 드론이 브란스크, 스몰렌스크 같은 곳을 거쳐 프리모르스크와 오추르가 항구, 그리고 키네프 정유소까지 이동한 정확한 경로를 보여줍니다. 드론 본번은 3월 23일, 25일, 26일 세 날짜마다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러시아 공식 소식통들이 수십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3일에는 드로즈덴코 주지사가 50대가 넘는 드론이 격추됐다고 보고했습니다. 3월 25일에는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33대 드론이 추가로 격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 키네프 공장이 공격당했을 때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21대의 드론이 추가로 격추됐다고 합니다. 드론 본번은 일부 드론이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서쪽 경계를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지만 증거는 매우 명확하며 러시아가 부인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정말 우습죠. 전국에 경보가 울리고 방공망이 최대한 가동되며 수백 대가 격추됐습니다. 그런데도 드론이 러시아 상공을 날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논리는 러시아 선전의 강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 본범한 이 끔찍한 공격 이후 신뢰를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절박한 시도에 반격한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발트 3국이 자국 영토와 영공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인프라를 공격하는데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토 국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트비아 국방부는 크렘린의 거짓말에 맞서기 위해 명확하게 표현된 성명을 발표하며 단호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반격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발트해 연안의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나토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발트 3국을 상대로 또다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사건들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키이우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내기 위해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을 이겨낸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모든 중요한 지표에서 열세에 놓인 약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군사 경험이나 지출도 없었고 상대방이 보유한 막대한 병력이나 수많은 전차, 전투기, 기타 군사 장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뚜렷해 가장 낙관적인 군사 분석가들조차 키이우가 몇 주 안에 함락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러시아 전쟁기계의 압도적 힘에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거나 무너지는 대신 우크라이나군은 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파고 자신들의 땅을 방어했으며 반격을 시작해 하나씩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회의론자들의 의심을 깨뜨렸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으며 적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러시아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고 자원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대를 능가하는 실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서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와 하르키우 같은 지역의 전선에서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몇 차례 공격만 있었지만 곧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점점 더 늘려 2025년에는 물론 2026년에도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연일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레닌그라드 지역의 항구와 정유소 같은 고가치 목표들을 여러 차례 폭파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멀거나 방어가 잘 되어 있든 관계없이 키이우 군대는 끊임없이 이곳을 불태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수리비 부담과 경제적 약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연속으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크렘린에 키이우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격은 더욱 강해지고 더 파괴적이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실제로 3월 30일 키네프 정유소 공격 며칠 후 우크라이나는 다시 러시아를 타격했고 사마라 남서부 지역의 돌랴디시에서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주민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경 총 5번 이상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으며 주요 화학 공장에서 짙은 연기 기둥과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밤 점령된 무안스크 지역에 위치한 알체프스크 제철소에서도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제철소는 한때 민간 금속 가공에 사용되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군사 생산 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크렘린 방공망은 다시 공중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게는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들이 자국 영토를 방어하지 못하는 놀라운 무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피한 사례일 뿐입니다. 각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크렘린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상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매달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영토적 이득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서의 공격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길이 결국 진압되고 손상된 기반 시설이 재건될 수 있다고 해도 러시아는 유조선이나 연료 저장 시설이 불타오를 때마다 막대한 양의 석유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씩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이는 결국 처리, 저장, 운송, 판매할 수 있는 석유와 기타 제품의 최대량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프리모르 항구는 거의 1,70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한편 우출루가는 거의 3,300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공격했을 때 두 시설 모두 화재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되었고 소방대와 구조대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급히 투입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유조선도 드나들지 않았고 석유도 어디로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청난 양의 석유가 화재로 인해 그냥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질서가 결국 회복되었다고 해도 항구의 운영이 크게 혼란을 겪었고 한동안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 치솟는 비용 때문에 바닥나고 있는 국가금고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러시아가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고 군인 급여, 조달, 생산 등 막대한 군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쓸 수 있는 연료도 줄어들면 해외에 일부 석유를 판매하면서도 군사 차량과 전쟁 장비를 가동할 만큼 충분한 연료를 확보하는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도 러시아에게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요컨대 상황은 러시아에게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것입니다. 키이우가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는 전체 목적은 크렘린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군대를 철수하고 마침내 휴전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다면 평화의 가능성은 점점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러시아를 어떻게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최신이자 최고의 군사 혁신 중 하나인 크렘린의 무인기를 하늘에서 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SF 스타일의 레이저 무기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속보, 군사 뉴스와 통찰력 있는 분석,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한 해설을 원하신다면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